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체크인스탁입니다. 오늘장 봐야 되는 이슈, 리포트, 그리고 빅데이터까지 모아 체크인스탁에서 다뤄봅니다. 알파경제의 김종희 이사,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민준 전문가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그러면 이슈부터 출발하겠습니다. 아마 저희 방송 보시면서도 같이 한켠에 현재 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된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고 또 출근하시면서 휴대폰으로 보고 계시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벌써 두 번째입니다. 지난 3일에 1차 집행에 있어서 실패를 했고요. 현재 2차 집행 오늘 새벽부터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아직까지는 물음표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부분에 증시는 어떻게 반응을 하게 될지 두 분의 의견 좀 들어보도록 할게요. 김 이사님, 지금 상황은 어떻게 좀 보고 계시는지, 그리고 또 투자자 입장에서, 주식 투자자 관점에서 좀 봐주시죠. 네, 일단 뭐 상황은 내부적으로 1차 때와는 조금 다르게 진행되는 것으로 보이죠. 뭐 경호처도 뭐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고 있어서 뭐 확률은 높아지고 있다는 생각인데, 기본적으로 전 투자의 관점에서는 네. 이렇게 한번 노출된 이벤트가 만약에 이제 오늘도 뭐 실패하거나 장기전으로 갈 경우 뭐 일시적인 뭐 충격이야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만, 이미 한 번 다 노출된 그런 재료인데다가 이게 설사 뭐 이번에 실패한다고 하더라도 그럼 뭐 이대로 끝나는 것인가, 다시 또 윤석열 대통령이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뭐 누구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한번 노출된 재료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은 뭐 아주 단기일 가능성이 높고 뭐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기 어렵다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시장에서는 여전히 뭐 최근에 좀 움직이고 있는 뭐 외국인의 수급이 다시 지수를 매수하는 쪽에서 종목 매수로 돌아섰다라는 점, 뭐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주목해볼 포인트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료보다 다른 쪽에 조금 더 시선을 두면서 오늘장 대응 전략을 펼쳐야 되겠다. 그리고 김 이사님 같은 경우는 앞서서 3일에 저희가 아마 좀 데자뷰로 느끼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1차 집행할 때도 아침에 똑같이 이 시간에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서 두 분의 의견을 들어봤을 때 이 정치적인 면에서는 제한적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번에도 거의 뭐 영향이 없을 거라고 보시는 거고요. 네. 그러면 이번에는 전문가님 의견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전문가님은 그때 시나리오의 별로 성공했을 때 실패했을 때 이렇게 좀 나눠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 어떤 쪽도 우리 증시에는 좋지 못하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이번엔 어떠신가요? 네, 지금 뭐 작금의 사태가 사실 경제에는 전혀 좋지 않다는 거는 뭐 이미 증명된 사실인 것 같고요. 유동성을 뭐 50조나 지금 쏟아부었고 뭐 매주 증시 자금이 유입되고 있습니다만은 효과는 뭐 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시나리오별로 작성해 드렸는데 다행히도 아직 1,500원은 넘어가지 않았어요. 1,500원. 네, 1,500원을 뭐 넘어가게 되면 좋을 섹터가 없다. 결국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는데 1,486원에서 멈춘 모습입니다. 저는 조금 다른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네. 우선 뭐 원달러 환율 모습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1,486원까지 찍고 나서 원달러 환율이 조금 내려왔었죠, 여러분들. 1,444원 정도까지 내려왔었는데 이때 왜 내려왔었냐? 사실상 강달러 현상이 조금 누그러지는 듯한 모습, 달러 인덱스가 약간 내려오는 며칠간의 모습이 있었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다시 올라간 이유는 뭡니까? 강달러 현상이 조금 도드라졌죠. 뭐 110불 언저리까지 올라갔을 때. 그러면 지금 그때 내려올 때 상황은 뭐 강달러에 따른 모습의 등락 과정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국내 정치 변수가 마무리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고, 노출된 재료입니다만은 반대로 역으로 생각했을 때 이 이슈가 오늘 또 마무리가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민주주의의 파괴로 보겠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결국은 경제 관점에서 봤을 때 국내 사법체계 및 민주주의를 의심할 수밖에 없고, 무디스라든지 S&P라든지 신용등급 하락이 지금 안 나와 있는 상태예요. 국내 우리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AA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상 이것도 움직일 수 있는 문제점이 발생되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양 지수는 코스피, 코스닥 저점이죠. 저점 갱신까지는 아니더라도 저점을 다시 한번 테스트할 것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 오늘 만약에 마무리가 된다면 과연 이 국내 정치 변수가 제거되었을 때 우리 원달러 환율의 적정 레인지 범위는 어디인가, 여기에 대한 고뇌도 있어야 된다고 봐요. 지금 강달러 현상이
비롯되고 있는 상태에서 저는 1,430원까지는 내려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체포가 되면요. 네, 그렇죠. 그래서 지난번 1,444원이었지 않습니까? 네. 여기보다는 조금 더 낮은 레인지 범위로 내려올 수 있다. 어찌됐건 지금 원화가 워낙 약세이기 때문에 원화 강세로 가는 요건이 전혀 국내 경제나 양대 주식시장에 나쁠 이유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체포영장이 마무리된다면 주식시장에서는 단기 반등은 더 이어갈 수 있고요. 뭐 코스피 지수 2,600선 정도. 그리고 뭐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는 1,430원까지는 조금 더 하락 움직임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못해서 하락하면은 직전 저점 정도 수준까지 보세요.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근데 뭐 달러 인덱스가 사실상 뭐 아직 그 기조가 꺾인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뭐 아직도 강달러 현상이라고 지칭해야 될 것 같은데 110불 언저리에서 좀 저항을 받고 있고 전일 미국 증시에서 뭐 생산자 물가에 관한 조금 우호적인 뉘앙스 정도가 풍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110불 정도에서 조금 놀림목 나왔을 때 우리나라 이제 여기환율 원달러 환율도 조금 내려온다고 보여지는데 여기에 조금 훈풍이 불어주면 좋죠. 경제 관점에서 정치적 변수가 마무리됐을 때는 전반적인 섹터가 한번 수만 매가 다 돌았어요. 반도체, 뭐 제약 바이오. 어제 장막판에 2차 전지까지 올랐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시 한번 저점 리바운드가 되는 이런 모습이 오늘 시장에 연출될 수 있는데 초미의 관심사다. 오늘 뭐 장중에 마무리가 안 된다면 좀 길어질 수는 있다. 이 등락 과정에 이렇게 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두 분이 이번 체포를 바라보는 시선이 약간 좀 엇갈립니다. 한 분은 재료가 계속 좀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파급력이 줄어들지 않았을까? 따라서 영향력 제한적이다. 그리고 한 분은 성공을 하면 괜찮겠지만 실패를 하면 우리 정치 시스템, 이 민주주의에 대한 이 투자자들의 의심이 있기 때문에 악재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그 다음으로도 시선을 옮겨보겠습니다. 이제 체포로 끝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체포되고 나서 48시간 내에 구속영장 청구가 진행이 되고 그리고 나서 뭐 해결해야 될 것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아마 이번 주 내에 이 모든 수순이 좀 진행이 되든 안 되든 이 가부는 결정이 될 겁니다. 그럼 김민주 전문가님께 먼저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체포영장 이후에 뭐 과정이 있을 거란 말이죠.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만약에 성공을 한다면은 그래도 우리 증시에는 이 부분이 조금 더 나을 것이다라고 제시를 해 주셨는데 성공 이후에 만약에 구속영장 청구가 됐어요. 안 됐어요. 여기에 따라서도 조금씩 달라지지 않을까요? 그럼 뭐 형사사법 체계에 따른 진척도에 따른 그 등록 과정은 제한적일 거라고 보고요. 오늘 뭐 부분은, 체포영장 네. 정도 집행되고 뭐 구속으로 이어지든 안 이어지든 뭐 구속영장을 집행할 때 여러분 구속영장 발부 요건 자체가 뭐 구속 적부 심사도 있습니다만은 그 정당한 이유 없이 주거 부정 내지는 도주 우려가 있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뭐 법원의 판단이 저희 뭐 경제 전문가나 주식 전문가가 알 수는 없는 부분이지만 그렇죠. 네, 이번에 이 맞습니다. 체포영장 집행 자체가 이루어진다면 뭐 1,440원까지 내려온다, 30원까지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고 그 이후에 어떤 형사사법 체계의 진척도에 따라서는 등락 과정은 좀 제한적일 것이다. 결국은 제가 봤을 때 뭐 주관적인 판단입니다만은 체포영장 집행 이후에는 구속영장까지는 무난하게 스무스하게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설령 안 된다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그 여기환율, 원달러 환율이 급등으로 가는 이런 모습은 뭐 강달러 현상이 계속적으로 가지 않는 이상은 제한적일 것이다.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치 변수 파급력은 이번 상황이 조금 더 강하다라고 보시네요. 이후의 과정은 뭐 조금씩 시장에서도 민감하게 반응하지는 않을 걸로 보시는데 김 이사님은 어떠세요? 네, 저는 뭐 지금 오늘의 이슈와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지만 뭐 이 외교가에서 벌어지고 있는 약간은 이상한 일도 한번 우리가 체크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외교요? 네, 지금 미국 대사가 임기가 다 돼서 미국으로 돌아갔잖아요. 여러 가지 얘기를 쏟아내면서 돌아갔는데 그러면 통상적으로 그러니까 대사관 관저에 있던 2인자가 새 대사가 올 때까지는 그 대리를 역할을 하죠. 대행하는 네네.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어젠가요? 주말인가에 미국에서 굉장히 이례적으로 바이든 정부가 트럼프 당선인의 재가를 얻어서 임시 대사를 보냈습니다. 우리나라에. 네. 그러면 이건 무슨 얘기일까? 근데 이 임시 대사로 오신 분이 과거 뭐 인도네시아 대사도 한 적이 있고 트럼프 일기 시대 때는 대북 관련해서 역할을 하셨던 분이에요. 그러면 뭐 그런 대북 관련 역할을 위해서 왔을까? 전 그렇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고 바이든 정부에서 결국 계속 이걸 쳐다보고 있다는 시그널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미국 대사관에 있던 사람은
우리나라에 나와 있는 대사 자체가 좀 급이 전체적으로 보면 낮은 수준이어서 뭐 차관부 뭐 이 정도의 수준이니까 그거보다 낮은 사람이 전체적인 상황을 뭐 컨트롤하거나 뭔가 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번에 임시대사로 오신 분이 기존에 이제 약간 뭐 친한파에 가까운 사람이어서 뭐 기업부터 시작해서 뭐 정가, 뭐 재계, 뭐 굉장히 발이 넓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전체적으로 한국의 정보를 미국 쪽으로 계속 흘려주면서 한국에 돌아가는 상황들을 제어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즉 결국은 미국이 쳐다보고 있다라는 것을 계속 암시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뭐 그래서 큰 변수가 없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뭐 일시적으로 뭐 돌발 변수 같은 거 발생하면 당연히 뭐 주식시장이나 환율시장에 단기 변동성이 나타날 수 있겠지만 네. 어쨌든 미국이 누구 편을 뭐 든다는 게 아니고 쳐다보고 있다. 상황이 뭐 극단적으로 가거나 혼란 상황으로 가는 것은 바라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최근에 뭐 분석이 나오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대통령이 되면 네. 혹시라도 뭐 이렇게 우리나라의 그 윤석열 대통령이 더 다루기가 편할 수 있으니까 뭐 그런 측면에서 뭔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겠는데 뭐 트럼프 대통령이 뭐 여러 뭐 미국을 위해서 일하고 여러 가지를 뭐 제어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혼란스러운 대한민국을 원할까요? 거기서 뭐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올라온다고 해서 그러면 우리나라 상황이 되지 않을 수 있겠는가라고 봤을 때 저는 그것도 가능성이 낮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구간에서 정치적 변수는 제가 보기에는 뭐 아직은 여전히 혼란스러운 과정입니다만 네. 한 80% 정도는 지나갔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신경 쓰시기보단 좀 더 펀더멘탈적인 부분들에 집중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오늘장 이런 변수를 안고 어떤 식의 대응 전략이 좀 필요할지 전문가님 알려주시죠. 네, 뭐 두 가지 접근 포인트를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국내에 이제 저가 반등을 노리는 리바운드가 뭐 연초 내내 좀 진행이 됐고요. 뭐 1월 첫째 주만 보면 국내 시장 자체가 나쁘지 않았습니다. 코스닥이 참 전 세계에서 상승률 1위라는 거 말씀드리기에도 조금 아침부터 부끄러운데 1위는 맞습니다. 첫 한 주간만 보면. 뭐 나쁘지 않은 측면으로 갔는데 사실상은 뭐 성장 주도주의 리바운드 뭐 계속적으로 말씀을 이 시간에 드렸습니다만은 그쪽을 공략해야 된다 매매 관점으로 반도체가 처음에 이끌었고 바턴을 또 뭐 제약바이오가 이어받았어요. 뭐 삼성바이오로직스 이런 종목들이 100만 원을 넘어갔고 그리고 어제부터죠. 또 2차 전지가 또 한 번 장 막판에 맞아요. 후반에. 이렇게 훈풍이 물고 들어오는 네. 뭐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뭐 2차 전지는 특히 뭐 특별한 이유가 없었어요. 결국은 이제 저가 매수를 노리는 리바운드에 대한 투심이 유입됐다. 이렇게 정리해야 될 것 같고 이쪽은 모멘텀이죠. 네. 한쪽은 실적 기반은 또 가만히 있었느냐. 하나엔진, 현대힘스 이런 조선 기자재 종목들 계속 랠리 갔고요. 그다음에 뭐 LA 산불 때문에 인지는 모르겠지만 전선 종목들 또 인프라가 파괴됐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뭐 올라가는 모습 실적과 모멘텀 사이에서 뭐 동상이몽 정도는 있습니다만은 결국은 이제 저평가 종목을 좀 선취하는 전략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모멘텀이 아까 말씀드렸던 뭐 조선 전성 방산이든 반도체 2차 전지, 제약바이오든 모멘텀이 좀 강하게 있었던 쪽, 뉴스플로가 좀 있었던 쪽, 뭐 유리기판 이런 거 뉴스플로 있으니까 바로 가지 않습니까? 네. 이런 종목들에 대한 접근 포인트를 명확하게 갖고 접근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 과열 종목들이 좀 있어요. 이 시간에 계속 말씀드리지만 무엇이 나쁘다, 뭐 틀리다 이런 부분이 아니고 어떤 우리가 2023년이나 2024년에 겪었던 어떤 섹터가 되었건 건강한 어떤 양측의 의견 네. 내지는 그 해당 섹터에 대한 적정 밸류에 대한 고뇌, 시장이 좋을 때, 나쁠 때, 평이할 때. 이 고뇌에 대한 것은 꼭 있어야 되기 때문에 과열 종목에 대한 보수적 접근은 좀 있어야 될 것 같고 올해는 그 시장 쏠림에 대해서는 경계를 하셔야 됩니다. 뭐 어찌됐건 그 2023년이나 2024년보다는 양대 지수가 높이 갈 거라고 좀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시장이 안 좋을 때는 쏠림 현상들이 가속화되지만 만약에 시장이 이제 좀 더 좋아지고 뭐 올해 지금 상중하고 내지는 상저하고를 예측하고 있기 때문에 유동성 공급이 좀 이루어진다면 뭐 트럼프 변수가 있습니다만은 큰 흐름을 읽고 접근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예. 그럼 김 이사님은요?
네, 일단 뭐 전략적 접근으로 봤을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좀 더 이제 펀더멘탈적인 요인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뭐 지금 저도 뭐 유튜브로 상황들을 보고 있는데 현재 구간에서는 좀 더 우리가 생각했던 정치 이벤트가 하나는 또 끝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여요. 뭐 정확하게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그다음에 말씀해 주셨던 대로 그다음에 일정들이 또 줄줄이 남아 있잖아요. 뭐 헌재도 있고 그다음에 뭐 수사와 관련된 뭐 구속영장부터 시작해서 그 뒤에 일정들이 주르륵 있는데 이제부터는 저는 이제 방향은 좀 정해졌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정치적 이슈보다는 기업의 실적이라든지 턴어라운드 종목군들에 대한 관심을 좀 더 높여보시는 게 현재 구간에서는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마 지금 수순대로라면은 개장하기 전에도 마무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현재 한남동의 상황이 실시간으로 계속 속보를 통해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뭐 격렬한 대치가 아니기를 아마 전 국민이 바라고 계실 텐데요. 그런 상황이 아니고 지금 아마도 오늘 윤 대통령이 조금은 나서지 않을까 이런 시각의 이야기들이 계속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이슈는 마무리 짓겠고요. 다음 리포트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오늘 체크인 스타 리포트에서 세 가지 가져오셨죠. 먼저 하나증권입니다. 퀀트 알파 아이디어 외국인을 기다리며, 그리고 키움증권입니다. 대만의 IT 섹터 TSMC를 비롯해서 요즘 뭐 글로벌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데 AI와 서버 늘고 메모리 둔화 지속 반도체 섹터 관련된 내용입니다. 한국투자증권은 KB금융 종목 리포트 이렇게 골라주셨는데요. 하나씩 간략하게 좀 알려주세요. 네, 일단 뒤에 2, 3번 리포트부터 보면요. 키움증권 리포트의 제목은 원래 이게 아닙니다. 그냥 대만 IT 12월 동향인데 네. 제가 내용을 안에 적어온 거예요. 그래서 뭐 그동안 진행되었던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TSMC 늘고 그다음에 서버와 관련된 기업들 계속 매출이 증가하는 부분을 빼면 이쪽도 지금 메모리 쪽은 상대적으로 둔화되고 있죠. 물론 대만의 메모리는 우리보다 기술력도 떨어지고 제품의 좀 이 그레이드가 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중국 영향을 더 받는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대만의 IT 동향으로 봤을 때 뭐 큰 변화가 없다. 여전히 진행되는 상황 그대로 진행되는 중이다 정도를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눈에 띄는 것은 KB금융을 포함한 여러 금융주들에 대한 리포트들이 최근에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일단 작년 한 해 내내 이 배당과 관련된 주전원과 관련된 그 기대 때문에 주가가 나쁘지 않았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뭐 10월 들어서면서부터 뭐 시장의 하락이 가속화되는 부분에서 금융주들도 전반적인 변동성이 커지는 모습이었는데 일단 뭐 4분기 실적은 전반적으로 나쁘지 않다라는 판단이고요. 그 다음에 올해 주주환원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한 해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연초에 조금 변동성을 겪더라도 이러한 주주환원과 관련된 기대로 인해서 뭐 KB금융의 전체적인 또 금융주의 전체적인 목표 PBR이 과거에는 뭐 한 0.6배 이 정도 수준이었는데 대부분 0.8배 내외로 올라오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이 금융주를 바라보는 시각이 주주환원을 포함한 그다음에 비교적 견조한 실적 때문에 다 올라오고 있다라는 점. 다만 우리나라 이제 그 금융사 리포트 이 종목을 보는 리포트에서는 아직까지는 제시되지 않고 있고 지표도 낮게 나오고 있는데 최근에 크레딧 리스크 쪽의 리스크들은 계속 리포트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 회사채와 관련된 부분과 더불어서 이 크레딧 리스크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뭐 금융주를 투자하시는 분들은 올해 이제 최대 변수가 아닌가라고 봐서 그 부분은 따로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뭐 신동아 건설도 최근에 법정 관리 신청했고 지금 건설 섹터 내 몇몇 종목군들이 그렇다 보니까 익스포저 있는 이 금융권들은 이 개별적으로 하나씩 좀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은 퀀트 알파 아이디어 이 리포트 자세하게 준비하셨죠? 네, 일단 제목 자체에서 답이 나와 있죠. 알파 전략이라는 게 뭡니까? 인덱스를 이길 수 있는 전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덱스가 큰 메리트가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고 당분간 외국인 매도가 또 1조 이상 들어왔다가 바로 또 1조 이상 빠져나가다 보니까 그러면 이걸 이길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게 결국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이 리포트에서 전반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은 최근에 나타나는 외국인 수급의 변동성, 근데 그 수급의 변동성 내에서 또 지속되고 있는 일관된 흐름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외국인들이 연초에 뭔가 지수를 밀어붙이는 것처럼 강하게 수급이 들어오다가 다시 지수 관련 수급은 좀 빠져나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별 종목에 대한 꾸준한 매수에 나서고 있으니 이와 관련된 알파 전략 두 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이제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일단 외국인들이 올해 들어서 순매도를 엄청나게 늘렸잖아요. 그래서 재작년부터 샀던 것을 작년에 다 되돌렸다라고 봐야 되는데, 그런데 지금 회색으로 표시되고 있는 저 따로 가고 있는 선은 뭐냐면 3개월 단위로 외국인들이 매수하고 있는 종목군들의 수익률을 봤더니 외국인 순매도와 상관이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외국인들이 사고 있을 때는 뭐 전반적으로 좋지만 외국인들이 이렇게 팔고 있는 구간에서 또 개별 종목은 사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런 개별 종목 매수가 이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뭐 비교적 시장 대비 잘 버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알파 전략은 최근에 외국인들이 이렇게 매도하는 과정에서도 어떤 종목군들을 사고 있었느냐. 뭐 대표적으로 뭐 네이버를 포함한 다양한 종목군들을 사고 있었잖아요. 반도체는 팔면서도. 그래서 그런 종목군들에 대한 대응 자체가 첫 번째 알파 전략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두 번째는 너무 뻔한 결론이지만 결국은 미국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 이제 준비된 그림을 보여주시면 지금 미국과 그 비중이 높은 연관되어 있는 그런 종목군들을 쭉 나열한 것인데 SK바이오팜부터 시작해서 SK하이닉스, 그다음에 뭐 기아, 현대자동차, 뭐 삼성전자 이런 종목군들이 미국 매출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단 말이죠. 근데 또 뭐랑 같이 움직이고 있느냐? 결국 미국의 경기라든지 미국의 뭐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들과 계속 결부돼서 같이 움직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최근에 더 미국으로 집중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고 트럼프 위기에는 이런 게 더 가속화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현재 구간에서는 상대적으로 저평가됐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외국이 수급이 유입되고 있는 종목들을 바라보는 게 첫 번째 알파 전략. 두 번째 알파 전략은 결국 미국 비중이 높은 종목군들을 미국 경기가 회복되는 시기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고요. 말씀드렸던 저평가되면서 외국인 매수가 유입되고 있는 종목은 오늘 그 이경수 연구원의 하나증권 리포트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종목의 개수가 꽤 많으니까요. 나의 이제 투자 성향에 좀 맞는 종목이 있는지, 내 포트폴리오 내에 있는 종목군들이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는 것도 투자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미국 매출 비중이요. 이건 역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작년에 매출 비중이 높아서 수익을 잘 내면 좋았겠지만 올해는 그 똑같은 비중이 이 관세 공격에 조금 더 노출이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면은 오히려 또 역기저가 발생을 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들어서. 네, 그럴 수 괜찮나요? 있는데 지금 현재 구간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결국 트럼프 위기 출범해서 보편관세로 가느냐가 관건인 거죠. 그러니까 보편관세는 그렇다면 효과는 제한적이다. 모든 나라가 동일한 어떤 관세를 받는 것이니까 그러면 거기에 받는 타격은 뭐 제한적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어쨌든 지금 현재 구간에서 미국과 비중이 높은 종목군들이 그래도 상대적으로 작년에 한 해 워낙 좋은 퍼포먼스를 보였기 때문에 올해도 상대적으로 뭐 그 가능성은 작년보다는 조금 떨어질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미국의 AI와 붙어가고 미국의 매출과 붙어가는 뭐 제약바이오 쪽의 종목군들이 좋은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장을 이기는 전략 숫자를 통해서 살펴본 리포트였는데요. 종목을 딱 꼽아서 여기에 리스트가 돼 있다고 하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 번 더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증권의 리포트였습니다. 다음 빅데이터로 넘어가겠습니다. 김민우 전문가 오늘의 빅데이터 보시죠. 에코프로 비행 가져오셨네요. 많은 분들이 관심 갖고 보고 계세요. 어제 워낙에 또 강한 움직임을 나타내줬던 2차전지 그룹. 숫자는 어떻게 좀 나오고 있는지 알려주세요. 네, 지난번에 뭐 다 힌트 드리고 갔어요. 12만 1,000원 기억나시나요? 네, 12만 1,000원 정도 넘어가면 갈 것이다 했는데 사실 등락폭이 크지는 않고 펀더멘탈이 개선돼서 가지 않고 있다는 것은 좀 속상합니다. 어찌됐건 지금 좋은 것은 그 2차 전지는 좀 저가 매수 리바운드에서 기술적 반등에서 좀 소외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계속 갖고 있었거든요. 맞아요. 네. 뭐 사실 뭐 조선도 갔고 방산도 갔고 전선도 좀 올랐고 뭐 반도체 종목도 50% 100%씩 올라갈 때 또 제약바이오들 뭐 안 좋다 그렇게 하는데도 사실 제약바이오도 많이 올랐거든요. 뭐 선별화가 있었습니다만은 2차 전지만 이 저가 매수 리바운드에서 좀 소외되느냐 역시 투심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찾아가더라고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그 저점에 있는 리바운드를 주식의 그것이 또한 본질입니다. 펀더멘탈이 좋지 않더라도 투심 유입이 되면 결국 이제 올라가는 부분인데 에코프로 BM은 예상대로 12만 1,000원을 돌파하면서 올라갔는데 지금은 조금 더 돼야 될 때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 이제 먼저 서두에 좀 말씀드리면 하나 가장 걱정되는 변수는 트럼프 변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매 관점에서 좀 단기로 승부를 보시던지 오늘 뭐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월요일 정도까지겠죠. 이 정도 승부를 보시던지 아니면 나는 충분히 여기가 하방 경직성을 확보했다고 생각이 드신다면 조금 더 바이앤홀드를 해서 가는 전략. 물론 이제 트럼프가 IRA 법안에 관한 이야기를 하게 되면 변동성은 확대돼요. 이 부분 스토리라인은 정리를 해두시고 그러면 이제 빅데이터로 숫자는 어떻게 가리키고 있느냐 이 부분이 중요할 것 같은데 뭐 장 초반에 이제 갭 상승으로 출발하게 되면 의미가 없고요. 뭐 레인지 범위가 13만 원 안짝이다 이러면 가능할 것 같은데 뭐 1차 목표가는 일단 13만 5천 원 정도가 나오고 있고요. 여기를 돌파한다면 변곡점 언저리는 14만 5천 원까지. 사실은 뭐 에코프로비엠은 그 트럼프에 대한 변수만 조금 없어진다면 상단의 상승폭이 상당히 높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뭐 14만 5천 원에 걸리는 게 일단 1차적으로 예상은 되지만 네. 여기 구간까지 변수 없이 넘어간다면 이 종목은 16만 원, 17만 원 정도까지도 반등은 가능해요. 이제 속도전의 문제가 될 것 같고 저는 1, 2차 목표가를 일단 나눠서 설정해 봤습니다. 1차 목표가 13만 5천 원, 2차 목표가는 14만 5천 원. 손절가는 당연히 기술적인 관점으로 접근을 했기 때문에 관리가 필요해서 11만 6천 원 제시했고요. 상당히 빅데이터로 교집합 요소를 찾아봤을 때 상승 확률과 목표가 도달 확률은 높게 나왔다. 역시나 거래량과 거래 대금을 좀 참고했더니 지금으로서는 투심이 2차 전지까지 리바운드를 조금 공략하는 포인트로 들어가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목표가 도달 확률과 상승 확률 70%면 다른 종목 대비로도 높은 수준입니다. 2차 전지 어제의 상승이 조금 더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시각과 함께 이 1차 목표가 13만 5천 원, 2차는 14만 5천 원, 그리고 또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을 하고 나서도 계속해서 좀 큰 돌발 변수 없다 하면은 업사이드 조금 더 봐주실 것 같아요. 이 부분은 목표가 도달하면 저희가 리뷰하면서 다시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체크인스탁이었고요. 지금 속보 나오는 내용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개장 전인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이루어진 것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이동은 안 되고 있고요. 이동 중에 이 경호와 관련해서 경호처와 함께 협의를 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속보를 통해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좀 전해드리겠고요. 체크인스탁 마무리 짓습니다.